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또 어떤 나라는 이제 시작입니다. 전문가들께서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질지 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겠지만 초보자로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질지 예측해 보기 위해서 바이러스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전염하는지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을 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에는 여러 주민들이 살고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전염병은 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일단 외부에서 발생한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감염원이 내부의 주민과 접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염이 이루어지고 이 내부의 전염자는 다시 이웃 주민과 접촉을 하면서 전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접촉을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이 안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부는 바이러스를 가진 보균자 상태로 남아있고 일부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져서 사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균자들은 다시 그 이웃 주민들을 감염시켜서 다시 전염이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을 때 이렇게 면역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망한 사람 이렇게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었을 때 이 마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역을 가지거나 사망한 상태 또는 아주 일부가 또 감염이 되지 않는 사람도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감염이 되어서 면역을 가지게 되면 이런 새로운 보균자로부터 바이러스가 퍼질라 그럴 때 면역에 의해서 감염이 차단되게 됩니다. 자, 현 모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렇게 감염이 된 사람, 밝혀진 사람과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그 다음에 아직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섞였을 때 이 감염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모든 개인들을 다 격리시키는 겁니다. 다 따로따로 있게 되면 더 이상 전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아무런 활동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다 격리시키진 않지만 집단 단위로 격리시키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은 완벽하게 전염을 차단하지 못하지만 비교적 전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사회활동을 축소시킴으로써 서로 만나는 일을 줄이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를 줄이자 하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그 일환이고 휴교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집회를 안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다양한 어떤 노력들이 이런 사회활동을 축소함으로써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그 만나는 강도를 줄임으로써 전염을 축소시키자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이 감염자들을 진단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만 격리를 시키면 나머지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자유로워짐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원도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미리 차단함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원, 그 다음 내부에 있는 감염원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향후에 바이러스의 전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단지 이 데이터를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가상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치나 결과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이런 면이 있구나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인자들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지루하실 테니까 크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냐, 우리가 관찰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게 이 바이러스 감염되었을 때 사망률, 요즘은 치명률이라는 말로 쓰던데, 걸린 사람 중에 몇 명이 사망하는가, 그 다음에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이 두 가지 관찰 결과를 가지고 바이러스의 증식 속도,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의 증폭 속도,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의 지연 일자, 그 다음에 최대로 견딜 수 있는 바이러스 양, 이 네 가지 인자를 추측하는 모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찰 결과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 개체 특성, 그 다음 바이러스의 특성을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특정한 값을 주진 않고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해서 추정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는 이 값들이 정규 분포상에서 임의로 선택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내 전염 특성은 집단의 크기, 그다음 하루에 만나는 사람, 사회활동 지수, 전염률, 그다음에 증상이 보이기 위한 최소 바이러스 양, 그 다음에 하루에 외부에서 전염되는 횟수, 그 다음에 진단을 통해서 격리를 시킬 경우에 하루에 진단을 몇 개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진단을 하는 최초의 날짜,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추적 일수 같은 변수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이러스가 내 몸에 감염이 일으키면 그날로부터 증식을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증식하는 속도는 VM 변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VM이 오라는 이야기는 하루 만에 5배로 양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식이 면역 반응의 증폭에도 적용되었는데, 이것도 IM이 오라는 이야기는 내일 면역 반응은 오늘 반응보다가 5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개가 만약에 값이 똑같다면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되겠죠. 근데 면역 반응의 경우에는 내가 이미 이전에 바이러스에 접촉이 일어났었다면 지연 시간 없이 즉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면역 반응이 시작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 시간을 지연 시간으로 주었고요. 실제로 내 몸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속도 빼기 면역 반응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속도, 이게 실제로 내 몸에 남아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 면역 반응이 빨리 작동을 시작을 하고 바이러스 양이 치명적인 양, 한계량에 도달하기 전에 면역 반응이 더 빨리 작동을 하면 바이러스를 어느 순간 제거하게 되고 마이너스 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병에서 치유가 되고 면역력을 획득을 하고 해서 향후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바이러스 증식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면역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제거되기 전에 최대 허용치에 도달하게 되면 나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이 두 가지 가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감염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전염이 이루어질지는 유효 만남의 횟수, 그 다음에 전염률, 감염 기간, 이 세 가지가 곱해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유효 만남과 전염률은 서로 상호 작용하는 변수여서 동시에 같이 서로 조금 보완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얼마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 합쳐서 실제로 전염이 몇 번 일어나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유효 만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유효 만남, 이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회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MA라고 한 사회활동 지수는
이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걸 인지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나 집회금지, 마스크 사용 등 실제로 유효 만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활동 지수입니다. 이게 작으면 만남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 값이 크면 만남 횟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항에 있는 이 변수들은 뭐냐면 바이러스의 양에 의해서, 즉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이 되면 나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그래서 활동력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적어질 거라고 가정한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나의 특성 또는 사회적인 어떤 문화 곱하기 사회운동에 의해서 사회활동 지수가 변화하는 값, 그 다음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활동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서 실제 유효 만남이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전염률은 바이러스 양이 포화량일 때의 전염률 곱하기 그 다음 바이러스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항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염률이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실제로는 바이러스 특성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값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있는 값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특성은 이럴 거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진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속에 10만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각 10만 명이 어느 시기마다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가면서 감염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이 랜덤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집계를 해 보았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첫날 한 명의 외부 감염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2차 전염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약 300일 정도 되는 이 구간이 되면 피크가 이루어진데, 이때는 동시에 4,000명 정도가 감염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감염자 수는 서서히 줄어서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패턴을 그리는 걸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염자 수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도 쭉 늘게 되는데 700명 조금 넘기면서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가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000명 정도는 감염자 중에 상당 부분은 면역을 얻어서 더 이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간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그래서 애초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비감염자는 약 6,000명 정도 안정권으로 유지되는 걸로 나오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최초에 비감염자 100%인 상태에서 조금씩 감염자가 늘어나고 그 감염자 중에 일부는 면역을 얻은 상태 또는 사망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흔히 쉽게 생각하면 모든 인구가 다 감염될 때까지 진행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면역을 얻은 사람이 늘면 늘수록 이 사람들이 전염의 장벽 역할을 해줘서 감염이 무한정 늘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감염이 줄어서 안정된 상태로 넘어가는 이런 모양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마지막에 가서도 일부 감염된 사람이 있어서 꾸준히 이 집단 내 감염된 사람이 몇 명 존재하긴 하겠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쫙 퍼져서 패닉,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감염되는 상태는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감염 진행 방식이고요. 여기에서 하루에 몇 명 만나느냐 하는 것을 변화시켜 봤더니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 만남 횟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더 빨리 감염이 진행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명 만나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는 한 60% 정도는 감염이 안 되는 걸로 나왔지만 하루에 5명 정도 만나는 걸로 하면 10%만 비감염 상태, 하루에 9명 만나면 거의 전 인구가 감염되는 상태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명 만나느냐가 이 전체 집단 중에 몇 명이 감염이 될 것인지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나왔죠.
자, 그러면 이 하루에 몇 명 만나냐는 건 물론 이 밑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몇 명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남의 횟수가 중요하다 하는 정도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게 실제로 왜 저렇게 되느냐 했을 때 실제로는 이 2차 감염 횟수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 횟수를 봤을 때 이게 피크인 상태에서 이 감염자 줄면서 점점 2차 감염도 줄게 되고요. 그러면 이 밑에 그래프는 한 명으로부터 생기는 2차 감염자 수입니다. 이것도 초반에 수가 적을 때는 굉장히 불규칙한 상태다가 이게 일정 정도 감염자가 일어나고 난 뒤부터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데 여기서는 0.4에서 0.6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죠. 물론 이게 쭉 변하지만,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면 여기 감염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0에서 높은 값까지 왔다 갔다 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자, 이렇게 2차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2차 감염 만남의 횟수 대 이 사망자 수 그래프에서 각각의 포인트마다 2차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불안정한 부분은 빼고 앞부분에 안정적인 부분, 예를 20일에서 한 50일 사이 봤을 때 이게 0.05, 0.08, 0.15 이렇게 서서히 2차 감염 횟수가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른 조금 방금 여기서는 하루에 몇 명 만나느냐 하는 거를 변수로만 썼지만 다른 변수도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 가면서 하루에 한 사람이 몇 명 만나는지 하고 사망자하고 관계를 봤더니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자체가 회복 기간이 한 25일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하루에 0.08명을 만나고 여기는 0.04명을 만나는 상태인데 이렇게 0.08명 이거를 이 기간까지 곱해보면은 한 감염자가 총 2명을 감염시키는 양 정도 됩니다. 이 이상이 되느냐 그 이하가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이고요. 이 이하로 낮추면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0.04명까지 낮추면, 그러니까 총 감염 기간 중에 한 명을 감염시키면 그러면은 이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이 이하로 낮추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되고 난 뒤에 한 명 이하로 감염시킬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아주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 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감염된 사람이 한 명 이하로 감염시키느냐 아니면 2명까지 감염시키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관찰 결과는 이 만남 횟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 조건에서는 10명이냐 20명이냐 여기서 아주 크리티컬하다. 딱 2배가 이루어진 아까 1명이냐 2명이냐 하는 거하고 비슷한 관점이죠. 그리고 사망자 수도 거기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만남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2차 감염이 쭉 늘어나는데 여기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죠. 10. 그리고 이쪽은 쭉 그 1차 관계를 보이는데 사망자 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감염에 의한 확산이 이루어지는 한계값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감염률이 0.9일 때는 이렇게 불규칙적인 패턴, 2차 감염이 본격화되지 않은 패턴이죠. 그리고 이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면 이 2차 감염이 감염자 수가 쭉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도 밑에 종합적인 그래프에서도 어떤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안정된 패턴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전체 인구의 한 77% 정도는 아예 감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염률도 마찬가지로 2배, 그러니까 0.1이냐 0.2냐 2배 사이 아주 이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다. 이거는 만남의 횟수하고 서로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감염되고 난 뒤 얼마나 전염이 이루어질 건가는 다시 정리를 하면 유효 만남이 몇 번이냐, 그 각각의 유효 만남마다 전염률이 얼마냐, 그리고 감염되어 있는 기간이 얼마냐,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감염 기간 중에서 물론 감염돼 있지만 격리되고 나면 더 이상 전염을 안 하니까 격리 이후에는 감염 기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약에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전염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떤 집단 내에서 전염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될지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만남을 억제하는 노력은 전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제 하루에 실제로 어떤 감염자가 몇 명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실제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에다가 어떤 사회적 활동 지수 자체를 낮췄을 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앞에서 관찰 결과 생각하면 당연히 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제 관찰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활동 지수를 0.1이냐 0.2냐 하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감염된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나고 사망하는 사람 숫자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처까지 줄일 수 있으면, 그 사망률이 이렇게 자연 상태보다 많이 줄일 수 있으면,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의 노력이 모두 다 사망률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2차 감염 또 비슷한 패턴을 보여있고요. 그리고 2차 감염의 최대가 일어나는 날짜, 그러니까 활동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거 뒤쪽으로 미뤄지면서 사회 내에서 전염이 천천히 진행된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여기에 시달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감염된 상태에 있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몇 명 없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얼마든지 쉽게 수용을 할 수가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빨리 진행됐을 때 굉장히 많은 인구가 감염 상태에 있을 때는 사회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되고 사람들도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통한 감염자의 격리 전략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거냐 하면, 감염이 된 아주 첫날부터 진단을 통해서 골라내면 사실 사회에 이 전염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 진행되는 전염을 모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알아채고 진단을 한다고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X축에 있는 이 숫자들은 우리 사회 내에 첫 감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로부터 첫 진단이 이루어진 날까지 날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0만 명 어떤 특정한 조건을 해서 진단 횟수도 일정하게 유지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첫날부터 쭉 진행을 하면 거의 감염이 안 되는 상태에다가 어떤 특정 시기가 딱 지나면 갑자기 비감염 상태가 확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다 감염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부분에 나왔던 결과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진단은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빨리 하면 할수록 유리하고 늦게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사망자도 비율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 감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한 것도 거의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언제 검진을 시작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격리된 확진 환자의 수를 그려본 건데요. 이렇게 41일째 감염 진단을 시작을 하면 이렇게 첫 진단부터 확진 환자가 쭉 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줄어서 안정권에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그리고 요거는 이게 임의 과정으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거꾸로 튀는 거다 보이죠. 이런 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해 보면 조금 다른 결과들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 날짜 자체도 좀 변할 수는 있죠. 근데 좀 늦게 진단을 시작하면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이거는 사실 거의 전 인구가 감염된 상태로 넘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1, 42 이때는 최대 격리자 숫자가 여기까지 유지되다가 이걸 넘어가면 엄청난 숫자가 격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대 감염자도 이때 이 상태를 기준을 넘어가면 대부분이 감염된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진단하고 격리하는 일을 언제 시작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도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첫 감염일로부터 검진을 시작한 날에 따라서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검진 횟수가 얼마가 되느냐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이 처음 시작되고 10일째 검진을 시작하면 굉장히 적은 진단수로도 얼마든지 제거 가능하고 40일이 지나면 거의 400 정도의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60일이 지나면 3,500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이러스가 정식되고 전염이 확대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이 퍼진다라는 것을 느낄 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초기에 쏟아부어서 감염자를 골라내고 격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적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률도 낮출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시뮬레이션들은 인구를 10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10만 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 건데, 이게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달라질 건가 궁금해서 이 똑같은 조건으로 인구만 변화시켰을 때 봤습니다. 근데 보면 큰 차이 없이 최종 결과 비슷비슷한 걸 알 수가 있죠. 대신에 이 진행 속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인구가 감염될 것인지는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그 피크가 언제 올 거냐 하는 것은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진행 속도가 느리고 더 오랫동안 진행될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패턴도 최대 감염이 더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큰 인구를 가진 경우에 이 감염이 더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더 뒤에서 피크가 이루어질 거고, 이게 마무리되는 것도 더 나중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최대 감염일자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를 본 건데, 아주 많아지면 나중에는 그렇게 이 뒤로 안 밀어지고 비슷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 300일 정도로 예측이 됐죠. 여기서는 물론 이것도 아주 다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300일에 피크가 될 거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 많아지는 동안은 이 진행 속도가 점점 느려지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더라. 물론 이 특수한 조건 하에서, 이 조건을 바꾸면 이 패턴도 어떻게 바뀔지는 다시 해봐야 되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바이러스 정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부 정책이나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거기에 대해서 사망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거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이 예측을 하거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제 능력 내에 있다면 다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댓글로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